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수 TV로 진행하는 프리덤 뉴스 1월 27일 밤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법원에서 판결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정경심 징역 4년이 확정됐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또 하나는 사법농단으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던 판사들 14분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분 중에 처음으로 지금 만 4년 만에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4년 만에 어떻게 유죄 판결이 나왔을까요? 지금 참여연대는 이 사법농단 유죄 늦었지만 당연하다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참여연대에 대해서 참여연대 이 논평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말을 오늘 좀 하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법농단 얘기입니다. 지금 이민걸, 이규진 판사 소식을 좀 보면 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 이규진, 항소심도 일부 유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또 들어가 보면은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이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법관 14명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혐의 가운데 일부가 무죄로 뒤집혀지며 형량은 오히려 낮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민걸 전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벌금 1,500만 원, 그 다음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이렇게 선고했다라는 겁니다. 이민걸, 이규진 이 두 분은 혐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고 한 혐의와 특정 사건의 결론에 대해 재판부의 심정을 파악한 혐의, 그 이전 상임위원은 특히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의 지방의원들 있잖아요. 지방의원들의 지휘학인 소송에 재판에 개입한 혐의, 그 다음에 파견법관들, 헌법재판소에 있는 파견법관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한 행위, 이런 것들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법농단 사건 재판은요, 이 처음 기초 전제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이 사법농단의 그 재판은 판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법에 민사소송법에도 있습니다. 법관의 독립된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관은 법복을 입고 직업적인 판결을 하는 그런 지위에 있죠. 법원의 독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관의 독립과 비슷한 얘기인데 법원의 독립이 있습니다. 법원의 독립은요, 오로지 그 법원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법원도 행정부나 국회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그런 고립된 의미의 개념이 아닙니다. 역시 법관의 독립이라는 것은 판사의 그 양심을 침해하는 판사가 그냥 법법만 입었지 방망이만 대신 두드리는 정도의 행위를 하고 실제로는 그 재판은 딴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판사가 예를 들어서 법원에도 뭐 인사가 있고 또 인사권이 행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석 부장이 있고 또 우리가 부에 보면은 배석 판사가 있고 부장 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배울 때도 도제식으로 10명씩 20명씩 짝을 지어서 부장판사들이 거의 생활을 같이 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런 우리 독특한 우리의 그 어떤 사법부의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법관의 양심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판사가 수석부장이나 아니면 법원장이 봤을 때 그거 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말이야 나는 이런 생각이야. 그게 그 재판이 그 법원에 경험이 있는 대법관이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부장 판사가 나는 말이지 이런 거를 이렇게 본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수천 명이 되는 법관들이 뭐 지 맘대로 그냥 다 그 어떤 판사가 어떤 판사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한다 그러면은 안 되고, 그다음에 너 요즘 판결하는 그거 물어보는 거, 뭐 어떤 그런 걸 물어보는 거, 이것 자체도 아는 그런 판사들을 고립화시키는 것 자체가 법관의 독립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판사가 선배 판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맞다, 그 틀렸다. 그러면은 그 선배나 누구의 판사의 얘기를 듣고 자기 의견을 바꿨다면 그것이 양심에 침해되는 게 아니라 그 판사 자체의 의견을 바꾼 것입니다. 판사 자체의 의견을 바꾼 것이지 그것이 판사의 양심을 침해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응? 그리고 그 판사는 자기의 이름을 판사는요 판결문 작성 요령에 보면은 도장만 찍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 반드시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에 검사가 도장 찍고 서명하듯이 판결문에도 자기 이름을 반드시 자기 손으로 써 넣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판결은 자기 것인 것이죠. 판결을 선고한 사람의 것이죠. 그 과정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의 어떤 의견을 참고를 했다든가 또 얘기를 들었다든가 하는 것으로, 그것이 만약에 네가 그 사주 받아서 그런 게 한 거 아니냐, 마치 도구로서 이용한 것처럼 그렇게 기소를 했다면 오히려 그런 식의 그 시각이 판사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관의 독립이나 법원의 독립이라는 것은 전혀 고립적인 그런 개념을 둔 것이 아니다. 판사가 자율적인 인격체로서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침해받지 않는다면 외부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어차피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어차피 소송 당사자의 양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원 내부에서의 얘기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전국적 재판의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돌출된 재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법원의 사법행정이, 사법부라는 건 사법행정도 있고 또 재판 업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그 일본과의 문제, 위안부 문제나 징용권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청구권 협정, 그 다음에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에서는 외교 문제로 해결해라는 것을 정부가 안 하고 있다고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대법원에 있어서 그런 고려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대통령이나 중앙부처하고도 국가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법원장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고심 제도와 관련된 개혁 관련돼서 그것도 역시 대법원의 이익을 위해서, 대법원의 이익입니다. 이건 대법원장의 이익이 아닙니다. 지금 대법원장은요 대법원장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으로 세 평이 그렇게 흘러져 있죠. 자기 사저에 뭐 손자 놀이터도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공간 재테크도 허용하고 뭐 이런 식인데, 그런 게 농단이지. 그 어떤 판사의 권한이나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법원의 이익을 위해서, 대법원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것을 어떤 대법원의 어떤 미래는 특히 또 국회가 만들어준 법원 행정조직법이라든가 또 기재부가 예산을 얼마 주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전국에서 엘리트 법관들 중에서도 엘리트 법관들이 법원 행정처에 가서 하는 일이 법원의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그 혜택은 판사들이 다 받아 공고로 가져가는 것이고, 판사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들이 재판을 신속한 재판도 받고 권리구제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큰 조직이니까 개인의 사리를 취한 적이 없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사법농단으로 보느냐? 응? 그 법원의 어떤 고유한 부분에서 검찰은요, 상명하복이라는 검사 동일체 원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장, 또 검사들이 보니까, 저쪽이 대법원이나 뭐 이쪽이 법원행정처 한 번도 안 털어봤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이 연수원 다닐 때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공부도 판사들이 잘했거든요, 대개는. 그러니까, 또,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이 법원 행정처에. 그 엘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 법원 행정처를 그 법원 구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검찰에 원래 기획통이나 엘리트들이 있었으면은 사법농단 사건 없었을 거예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또 그 이전에 지금 법무부 장관이들이 얼마나 이 정권이 어떻게 이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됐는지 이거 나중에 한번 다 밝혀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법농단 수사에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은 이런 식으로 사법농단 수사를 했다는 거는 사실 이것만 봐도 대통령 자격이 없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이 판사들에 대해서 이런 검사의 시각, 야 자기들처럼 상명하복에 쭉쭉 전화 한 통이면은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은 법무부에서 전화 가고 뭐 대검에서 전화 가고 하면은 안양지청에 있는 검사장이 안절부절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검사들 생리고 검사들 생리고 법원은 전혀 그런 조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이 뭐 판사들이 전화 한 통 받았다고 전화 한 통 한다고 해서 그것을 뭐 바꾼다? 그거는 전혀 다르고 법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통진당 해산 관련된 그런 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상 그 헌법 적대적인 세력에는 자유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그거 선고되는 거 어떤 게 좀 알아보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헌법재판소의 내부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 좀 알아보고 물어보고 그게 무슨 사찰입니까? 제가 볼 때는 대법원의 권익을 위해서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염탐한 겁니까? 무슨 비밀이 뭐 몰래 가져간 겁니까? 그 파견된 법관들이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런 풍문이라도 들었고 미리 갈등이 없도록 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건 인지상정으로 누구나 그건 법의 규정 이전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어떤 사회 상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를 법의 잣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국정농단 시리즈 2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을 시키려고 구속영장을 시도했던 이거 자체에 정말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사법이 후퇴했고요. 지금 줄줄이 무죄 판결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이나 윤석열 후보나 아무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뭐 청와대 오늘 협파하겠다라는데 청와대 왜 협파합니까? 그동안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져왔는데 이것 또한 선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와대라는 것도 그동안 역할을 잘 해왔고 효율적인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역제로 그거를 무슨 광화문에 자기 인기 없으니까 인기 털라고 해서 문재인이 밉다고 문재인이 살던 집도 폭파시키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김영삼 대통령이 총독부 건물 인기 떨어지니까 총독부 건물에 중앙청 건물을 없애버렸어요. 그 중앙청 건물은 일본에서 지어준 게 아니고 총독부가 국내에서 세금 걷어서 우리 조선인들이 낸 세금으로 조선으로 넘어온 일본인들이 낸 세금으로 지은 거예요. 그 국산이에요. 국산 건물 일본풍이라고 하지만 그게 어디 일본풍입니까? 석조 건물인데. 일본에 어떤 석조 건물이 있어요. 지진 나는데.
그걸 왜, 그런 식으로 지금, 역사를 좀 묻어버리고, 청와대라는 것도 국민에 돌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못마땅합니다. 이 전통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급격하게 바꾸려는 것 자체가, 보수주의자는 절대 아니다, 윤석열은. 이재명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어? 지금 사법개혁으로 해가지고 공수처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엉망입니다. 경찰에서는 고소하면은 사건이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미뤄지는데 경찰서 사건 고소해본서 보세요. 지금 뭐 가해자 피해자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가해자는 웃고 있고 피해자들은 구제를 못 받아서 지금 난립니다. 신속한 재판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법원을 뒤흔들어 가지고 법원을 뒤흔들었죠. 그래서 사법부 저기 법조 3년이 무너진 거예요. 법원이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이거를 검찰 파쇼 공화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검찰 권력이 지금 대한민국 최고 아니냐. 이재명이 지금 한 얘기 중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 않았어요. 윤석열은 본인 윤석열 후보는 고시 공부할 때 외에는 자제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대학 교수 밑에서 유복하게 자랐고 좋은 학교에 가서 검사 생활을 했고요. 뭐 그 당시에는 영감님 소리 들을 때입니다. 술집에 가면 영감님은 당연한 호칭이고 그런 거 하다가 지금 이 대통령 후보에 이제 올랐는데 본인의 말 한마디나 또 아니면 핵심 지지층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관료 조직과 검찰 권력이 합쳐서 다음 권력을 창출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다음 정부가 과연 민주적인 정부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정부가 보수주의 정부인가? 보수주의 정부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둘 다 재정을 막 헐어 쓰자는 주의고 대한민국 헌법의 어떤 87년 헌법 체제를 조금 더 연장이 되겠구나 하는 그 정도의 안도감을 저는 느낍니다. 87년 지금의 헌법 체제가 조금 더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내막적으로 내각제 기현 세력이나 이 주축들이 윤석열과 어떤 커넥션이 엮였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증거는 없죠. 지금 그런 상황에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 이규진에 대해서 저는 이 항소심에서 유죄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참여연대요. 이 참여연대에 사법농단 유죄 늦었지만 당연하다. 정말 목마르던 참여 이 판결을 너무 환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법치주의의 우리 사법 질서를 밑바닥부터 흔드는 것인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법치국가의 파수꾼이라고 써놨네요. 사법감시센터라는 것이. 지금 이 문제는 법원 개혁에 박차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용돌이가 결국 판사들의 고유한 권한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또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보면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일부 국회의원 청탁 이런 것도 있지요. 뭐 있다 그러는데 이거를 갖다가 판사한테 뭐 요즘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물어보고 뭐 전달했다. 그 직권 남용이다.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고립을 얘기하는 거죠. 고립을. 이런 관계에서 유죄 판결을 냈습니다만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지금도 엄청나게 재판하고 일주일에 2번씩 뭐 작년까지 일주일에 3번씩 재판했는데 저는 무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얘기는 법관의 독립, 법원의 독립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의 몽유병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이 얘기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만나려는 국가가 30개 이상 줄 수 있다. 대통령 만나려는 사람 많죠.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나려는 국가가 30개 이상 써 있다. 이 국가라는데 국가 원수가 만나자는 건지 아니 돈 준다 그러면 만나겠죠 당연히. 예? 그러나 이번에 그 갔을 때 UAE하고 뭐 동남아를 동남아가 아니고 저기 중동 순방을 가서 탈원전 세일즈 메인을 자처하면서 말이죠. 대한민국 항구 원전이 세계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그걸 보고 있자니 정말 제가 탈원전 관련된 일을 하고 했고 그 관련된 몇 건의 소송 대리인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정말 역겹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제가 2018년도에 원전 수출 국민행동 재정위원장을 맡아서 탈원전은 좋다. 그러면은 원전 수출이라도 해라. 그것이 원전 산업계의 종사자와 두산중공업 창원이죠. 두산중공업 하청업체들. 지금요 두산중공업 하청업체들 다 죽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돼서 원전 살린다고 신한울 3, 4억이 재착공한다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기 원전요 지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하청업체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 다 무너졌어요 지금. 그거 생태계 재생하는 게 그리고 기술자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녹아져 있던 암묵적 지식들은 다 사라진 거예요. 그게 암묵적 지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과 사람 간에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뭔가 생산물을 만들고 그것을 또 조합을 해서 하청업체에서 받으면은 거기에서 원자로에 들어가는 부품 산업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걸 다시 불러 모아서 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는 내가 볼 때는 10년 한세월이다. 문재인이 완전히 CVID 하게 파괴시켜 놨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본인 그렇게 해놔놓고는 신한울 3, 4호기만 숨통을 트놨어도 원전 산업 생태계가 안 죽었을 거예요. 그 외국에서 지금 전부 이 원전을 서로 유치하려고 원전 기술을 보유하려고 눈이 뻘건데 외국의 국가원수들 보면은 문재인이 웃긴다 그랬을 거예요. UAE에서도 외국에서 뭐 이 원전 배우려고 거기 공무원들이 왔다가 한국에 와서 문전박대나 찬밥 신세 면하고 이를 뿌뚝뿌뚝 갈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두고 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일을 저려놓고는 순방을 문 대통령 만나는 국가가 30개 이상 들어서 있어. 내가 볼 때는 혼밥이 아니라 어떻게 입국을 허가해 준 것도 가당치 않죠. 제가 볼 때는 경제력 10위권 국가가 외국 가가지고 그 왕손이나 왕자 한번 못 만나보고 온 것도 웃기는 거고요. 지금 전용기 타고 가서 폼 쟀는 모인데 그 사우디의 왕자 되면은 한국 전용기보다 훨씬 더 좋은 거 타고 다닙니다. 이런 거 타고 가지고 폼 재려고 그러고 정말 문재인의 몽유병이다. 꿈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몽유병 환자처럼 전용기 타고 중동 순방을 갔다 왔는데 저는 그 행적이 몽유병 환자가 밤에 중동을 한번 다녀온 것처럼 그 몽유병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몽유병 환자의 외유 이렇게 얘기하면 좀 표현이 과한가요? 왜?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러고 나서 본인 기억을 못 하겠죠. 뭐. 그 5년 전에 자기가 탈원전을 어떻게 독하게 했고 지금 자기 수족들이 백운규, 최이봉, 정재훈이 어떻게 기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기소되어 있는 정재훈이 아직도 한수원에서 월급을 받고 그 월성 1호기 공익 제보자 공익
제보를 했다고 해서 직위해제를 2년째 지금 하고 있으면서 국가권익위원회가 직위해제 풀어줘라 이렇게 권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5대 로펌 중에 하나 유수한 로펌을 선임해가지고 법원 출신 그것도 행정법원 출신 판사들이 포진한 로펌을 선임해가지고 그거를 소송을 하고 말이죠. 그 직위해제를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외국 가가지고 한국 원전이 최고라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겉다르고 속다르다라는 겁니다. 응? 문재인의 몽유병이었습니다. 변호사 돈잔치 이거 한번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변호사들 돈잔치라는데 이제 이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사기업체가 아니고요. 공공기관이라든지 지자체의 자문 변호사가 되는 것은 변호사들은 어떻게 보면 로망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성실성, 실력 또 명성 이런 걸 다 갖춰야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약간 친소 관계에 의해서 되는 건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그런데 이 이재명 시장 친분 있는 변호사들한테 수임료 50억을 줬다는데 제가 이제 따져보니까요. 지금 자기가 변호사인 사람이 이 시장이 됐으니까 수임료를 줘야 됐다 이렇게 했는데 수임료 평균을 보니까요. 1,000만 원대가 넘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표가 나와 있는데 수임 건수가 4건인데 12억을 받아갔습니다. 그럼 수임 한 건당 거의 4억씩 받아갔다는 건데 3억씩 받아갔다. 그리고 여기 또 뭐 보면 33건을 받아갔는데 9억이다. 그러면은 건당 한 3천만 원 이렇게 되죠. 거의 대형 로펌에 선임하는 수준으로 거의 가져갔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평균적으로 보면 몇 천만 원씩 정도의 수임료를 가져갔는데 시중에서 우리가 로펌의 수임료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변호사 수임료를 줬어요. 저희같이 뭐 개인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이 정도 수임료를 받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간혹 가다 이런 사건이 하나씩 있는 거지. 거의 수백만 원대에 거의 500만 원도 안 되는 일에 사건 수임을 하면서 의뢰인한테 감정 노동자로 들볶이는 게 요즘 변호사들의 처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말 격세지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들의 돈잔치 벌인 성남시 얘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국 부부 정경심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이 확정이 됐는데요. 동아대 PC가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일부 학업시 주장이 대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진 거죠. 근데 동양대 PC 관련돼서는 이미 여러 재판부에서 증거 능력 인정을 했거든요. 대법원에서 어쩔 수 없는 거죠. 마지막 기대를 이제 동양대 PC 증거 능력에서 기대했는데 이 유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배우자가 징역 4년이 들어가고 우리 이 조국 법무장관 글쎄 남녀 평등 우리 산업행의 이념 실체는 사실은 어떤 성적 평등, 성의 해방 뭐 이런 것들 하나 이념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참 조국 장관은 이렇게 배우자가 구속되는 이 과정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밖에 없는데 추미애 장관이 또 거들고 나섰어요. 조국을 조사를 한 것은 대통령 역모 때문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꿔가지고 조국 수사에 역모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조국 수사가 윤석열을 대권 후보로 키워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조국 수사 이후에 그 윤석열 대권 후보로 만든 1등 공신은 추미애 장관이었죠. 추미애 장관. 그런데 그거는 서로 알 수 없습니다. 서로 역학관계에서 밀고 땡기고 핑퐁 게임을 했던 것은 기존의 역대 검찰총장과 윤석열이 달랐던 건 사실입니다. 달랐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과 민정수석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끝발이 누가 좋았겠습니까? 역대로 보면 민정수석이 당연히 끝발이 높은 거 아닙니까? 대통령 오른팔인데. 응?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비서실장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 검찰총장이 민정수석을 잡아넣었다. 이거는 대통령 잡아넣은 거하고 똑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대통령 본인에게 약점이 많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도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약점을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그 약점이 딱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 탈원전 부분 아니었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전지검에서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 야당 쪽에 다 어느 정도 약점이 너무 많이 잡힌 거 아니냐 이 대통령이 말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레임덕이 없다 하지만은 실제로 권력 내부에 깊숙한 곳에서는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채 이 정권이 이 대통령의 의중과 또 이런 권력을 향한 정치적 검사 또는 정치적 꿈을 가진 야심가들의 어떤 계산에 의해서 흘러가온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이거 한번 봐볼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추미애는 뭐 그냥 영모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100%만 윤석열 후보를 이제 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보면 좀 고지식한 면이 있잖아요. 그 고지식한 면을 여기서 이제 좀 걸러낼 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말에 걸러낼 거는 좀 있지만은 여러 가지 뭐 이런 점도 있네요. 예. 참 아이러니컬한 게 박근혜 대통령 오방란 사건 터졌을 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이런 법사님 서법사인가요? 서대원 씨와 만났다 이러는데 이런 사진이 하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진이 있었다면은 뭐 박근혜도 더 난리가 안 났겠습니까? 뭐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한 게 박근혜 대통령을 깜빵에 보낸 박영수 특검의 수사를 실질적으로 총 지휘했던 윤석열 후보는 본인도 이런 주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 보면 참 아이러니컬하다 이런데 이 블로그는 본인의 이거를 해석해 놓은 건데요. 여기 있는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깨진 조국의 꿈과 추미애 장관. 제가 볼 때는 조국도 추미애도 사실은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만은 본인들 잘못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과연 이번 대선을 통해서 윤석열이 진정한 승자가 될런지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도 저 안에서 이 권력을 갖고 왔는데 권력이라는 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권력에서 권력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태극기 국민들 시민들 힘으로 언제 우리가 제대로 된 대통령을 한번 이렇게 세울 수 있을는지 그날이 올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 선거판에서는 지식인들이나 언론인들이나 상당히 어떤 얘기를 하기 조심스럽습니다. 마치 어떤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 기간이라도 우리는 할 말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를 열심히 지지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힘 빠지라고 하는 얘기들이 아니고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프리덤 뉴스 인터넷 신문 광고를 하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프리덤 뉴스 인터넷 신문 후원해 주십시오. 상단에 후원 신청을 눌러 주시거나 저희 검색 사이트에 프리덤 뉴스를 한글로 프리덤 뉴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인터넷 신문이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이런 것도 나오죠. 저희 인터넷 신문이 있고요. 저희 김기수 TV로 운영하는 프리덤 뉴스 유튜브 채널입니다. 지금 실시간 방송 진행 중입니다. 네, 저희 가입 버튼 눌러주시면은 쉽게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구독 신청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좀 자극적이고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뵙고 해야 되고 방송 시간대도 좀 시청하시기 좋은 시간대에 해야 되는데 제가 일이 좀 여러 가지 겹치는 바람에 늘 늦은 시간에 뵙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